정부가 행정 전산망을 내일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청년 비하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행정 전산망 복구 얘기를 해볼게요. 주말 내내 이 부분이 마비가 돼서 임시로 지금 복구가 됐는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그 IT로는 정말로 추종을 불허한다 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도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막상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응하는 그 수준이라든지 속도가 상당히 이제 답답한 차원이다 보니까는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복구 자체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좀 신속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또 행안부 장관 경질까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큰 어떤 국가 전체의 그 민원을 발급하는 시스템의 그 영역은 단순히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사회 활동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이든 아니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사 때문에 안 계시면 총리라도 뭐 이렇게 사과하면서 빨리 이것을 조정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꼭 뭐 행안부 장관이 빨리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가 말하자면 마이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행정 체제의 변화, 전산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들이 벌어지면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면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2030 세대를 겨냥한 현수막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금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도부가 이를 수정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전략이 좀 서툴렀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우선 뭐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게 유출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단 국회 앞에서도 현수막을 개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실수다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을 만든다면 민주정치연구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 앞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2030 세대에 대하여 진짜 절실하게 뭘 느끼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저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나 정치는 모르겠는데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흐름이 있다 하지만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지금 거리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보는 관점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를 보느냐 또 우리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을 소구화해서 좀 더 정치한 현수막 문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의 위기가 저런 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청년 세대를 무지하고 이기적인 세대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치는 모르겠고 이거는 아마 자신들이 정치권의 정당 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 특히 청년 유권자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해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킨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는 모르겠고 그러나 돈은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또 내용이 나오던데요. 이것은 굉장히 황금 만능주의적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청년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정당도 정당 내에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러 차례의 여가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것들이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그대로 현수막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민주당이 과연 대안정당인가,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물론 수권 정당으로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현수막이 나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현 위치, 현 주소, 수준을 또 자기들 스스로가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해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지금 아마 이 여야 정치권에서는 모두 이제 2030 세대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수막도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30은 나한테 맡겨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합 집산의 첫 번째로 날 위해서 연락처를 한번 만들자라고 했더니 벌써 2만 명이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새로운 시도거든요. 지금 네. 제3당을 만든다 그러고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수치가 적지 않이 나오는 것으로 뭐 16, 뭐 19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새 정당을 만들 때 가장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를 기성세대들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직을 모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의외로 제3당을 만들기가 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유인하는데 뭐 2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들이 다 당원이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으나, 대외적으로 보면 정말 뭐가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가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2만 명을 모았다는 거는 이제 신당 창당에 한 걸음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시동은 걸었다. 네. 그렇지만 이 버스가 출발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를 두고 보겠다. 여전히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말하자면 기싸움으로 이걸 보여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현재 어떤 정당법상의 5개 시도당 각 1000명씩 모으면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2만 명을 5개 지역으로 출신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별로 1000명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창당할 때 시도당 개편대 때 지역별로 온라인 중심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씩이면 1억 모으면 전국 정당 되는 거예요. 온라인 베이스로는.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이 돼 있다. 나는 충분히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당에 압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나를 뭐 상임선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나에게 그런 요건을 달라, 공천권을 달라,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굉장히 당이 받기 어려운 수준 높은 말하자면 의제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만약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다,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지금 그 선은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오히려 지금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3당을 만들 때 3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3당으로서의 어떤 힘을 못 받는데, 자기 중심적인 3당을 지금 자기가 주도하는 3당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당에 있어서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또 심지어는 뭐 양양자의 비명계, 그다음에 정의당의 합리적인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요, 이 대중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이준석이 깃발을 들면 그 밑에 쫙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랠리하는, 지금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 모아보자,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호기롭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 됐는데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부른다 해서 못 이기는 척 가게 되면은 이준석 자신이 볼 때 정치인으로
함으로써 이미지 구축에 상당 부분 또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번 주를 고비로 해가지고 본인이 하루에 1%씩 올라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60%가 이미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더 이제 몸이 닳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소위 여론조사로 볼 때 추이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누가 호응하느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로 그 누가 호응이라는 건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고 2만 2천 명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게 막 이제 10만 명대로 두 자릿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속도가 붙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금 모두 신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른바 조추송 신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조추송 이슈가 불거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하게 있으면서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 하에서 지금 현재는 광진갑 지역의 지역구 출마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고 물론 비례대표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데 조인할 수 있는 당장 본인 스스로가 정당 안에 있지 않고 또 실제로 당 안에 내규도 보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친민주당 위성정당으로서의 모양을 갖춰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 무소속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앞으로의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위성정당과의 어떤 결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서로 입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위성정당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만들어지는 신당이 된다면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골치 아픈 어떤 여러 가지 다기한 모습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양당 체제가 굳건해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든 정태근 전 의원이든 이것을 모아낼 수 있는 모아내지만 한쪽은 친민주당으로 빼고 아예 중도의 플랫폼 정당을 국민한테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매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여야 모두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조추송 신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조추송 신당인지 아니면 조당, 추당, 송당인지 이것 자체도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사실 그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가 상당히 확고하지만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제3당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무당층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조추송과 관련한 신당이 무당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이준석 신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때는 주로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일정 정도 뭐 끌어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표가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왜냐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신당이 나오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양당 합의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하면은 5명도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 계산을 하고요. 특히 조국, 추미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원내에 진입했다. 그러면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마찬가지로 그 자기 자신이 상당한 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신당론을 띄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유권자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양당도 지금 갑갑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와는 다르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명의 선도주자라는 입장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 정확한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당에서 지금 이제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새로운 4명 중심으로 그분들은 제가 이상민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분들은 왜 그분 4명이 있었는데 같이 안 쓰십니까? 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당에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본인은 지금이라도 바로 탈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과의 어떤 협상력을 이상민 의원은 훨씬 더 키운 거죠. 나 바로 국민의힘 갈래. 갈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간다, 뭐 탈당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갈 수 있다. 그 폭이. 그러니까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이제 이원호 의원과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에 간다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한다. 그 이전에 가기 전에 민주당 안에 당내의 다양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명분 쌓기든 아니든 간에 갈수록 이분들 4분들은 조금 자기 처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거나 분열되거나 혹은 뭐 소멸되거나 일부 중도 정당에 가서 성공하는 그런 수순이 남아 있다면, 아주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자기 진로를 뭐 조경태 전 의원처럼 네. 바로 자기도 뭐 대구 유성에서 국민의힘으로 나올 거야.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가 탄탄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자민련 소속이었다가 합당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다선 의원으로 딱 이렇게 안착된 정치인인데, 뭐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상민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 내의 당 권력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볼 때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그렇게 명쾌하게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념적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날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하는 거는 굉장히 그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수의 텃밭 대구핵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 장관의 정치권 진입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여태까지 그 법무장관으로서 발언을 보면은 처음에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 소명이 있다라는 쪽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약간 애매한. 근데 요번에 대구 방문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나 정치할 수도 있어요라는 거를 보다 분명하게 지금 보여준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공연이 우연치 않게 몇몇 정치인들이 김기현 체제가 끝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기가 무섭게 대구를 방문했고, 또 대구 시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하는 일련의 그 발언이라든지 그 행보를 보면 완전히 법무장관으로서 행보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보라는 것이죠. 법 피해자를 위한 뭐 법무 행정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발언을 보면 대구 시민들 존경합니다. 대구는 이런 면에서 승리자였습니다. 6.25 때 승리자였고 산업화에 있어서 대구가 중추였고 심지어는 더위를 이기는 데 있어서도 승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구 시민들하고 사인해주고 악수하느라고 뭐 KTX를 놓쳤다 그랬나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완전히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국민의 힘의 상황에 따라서 뭐 조카 역할을 하든 주역 역할을 하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굳히는 그런 행보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 장관의 정치권 진입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번에 대구를 갔고 뭐 다음번에 대전을 간다. 그동안에 거의 본인은 한 지역구원이기 이전에 만약 정치를 한다면 대선 후보급이다라고 하는 그 행로를 통해서 호남 뭐 경남 할 거 없이 대구 특히 이번 대구의 의미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미묘합니다. 이준석이 대구 중심의 신당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 외국에 갔다 와서도 박정희 대통령 뭐 서거 행사에 바로 간 것처럼 대구 경북이 흔들리면 윤 대통령도 매우 크게 개혁 작업이나 실제적으로 새로운 총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도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가 갖고 있는 의미도 크고 또 그와 비슷하게 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동훈 장관 부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총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물론 12월 초에 마무리되지만 우리나라 뭐 국회 전통상 한두 주 정도 연기된다면 12월 하순 정도가 되어서 출마를 가늠해 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수도권이냐 비례대표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혁신위 같은 경우에 뭐 일단 갈등은 봉합했다 지도부랑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혁신위가 한 12월까지 가면 우리 말 다 들을 거야라는 느긋함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혁신안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혁신위에서 강조했던 소위 윤핵관 중진 험지 출마 내지는 출마를 내려놓는 부출마.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혁신이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또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혁신의 성패를 마치도 가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혁신위가 계속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의 어떤 거취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고 또 혁신위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도 바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혁신위가 뭔가를 했다. 내지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늦춰지거나 잘 안 되거나 또 다른 어떤 긴장이 이제 조성이 되면은 혁신위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뭐 전략 공천 더 이상 안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 공간위가 생길 것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혁신위가 이뇨한 위원장이 진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뭔가를 발언을 했는데 또 논란 있는 발언도 했는데 그럼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를 얻었지 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가늠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뭐 지금 현재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또 꼬리 자르기처럼 대통령 팔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장제원 의원은 대놓고 못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라면 실제로 보면 이 상태가 뭐 물론 인yon 위원장은 더 센 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가 더 센 걸까요? 실제로 아무리 센 약을 처방을 해도 뭐 환자가 안 먹겠다고 하면 뭐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해보면
말하자면 당 대표 그만두게 하고 인유한 그만두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온 이유도 지금 현재 2주 동안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또 이준석을 만나러 갔지만 이준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결단하는 12월 말경에 한꺼번에 정광석화처럼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당에 오면서 체제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4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상향식 공천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략 공천 뭐 없애고 상향식이라는 말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상향식이라 그런다 해서 사람들이 정말 상향식 하는 거야라고 새롭게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향식을 너무나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 표현은 지금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발했다 그럴까? 그렇죠.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전략 공천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은 국민의힘으로서 아주 어려운 험지에 정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람 내지는 당에서 다선으로서 그 경륜이 쌓인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스스로 몸을 던져 싸우겠다라는 의미의 전략 공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대중들과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 정치물이 들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위 국민의힘의 텃밭에 이렇게 배치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자양분을 주면서 정치 새싹으로 키워주는 의미에서의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 공천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총선을 몇 번 거치면서 당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아주 좋은 텃밭에 가서 안착하는 그러면서 그걸 전략 공천으로 명명하지만 아무도 그걸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식의 남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러자 당 내에서는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상향식 공천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향식 공천을 하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지역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의 자기 조직 그 지역의 자기 조직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향식 하면 아마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겁니다. 새로운 얼굴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일반화 시켜갖고 뭘 안 하겠다 하지 말고 정말 그럴듯한 얼굴을 그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인데 이미 뭐 비대위원장 할 것이다, 공천 받을 것이다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치적으로는 새싹과 같은 존재인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안 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도가 떨어진다 그럴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마저도 상당히 좀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먼저 날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선함과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정보를 듣고 했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전략을 국민의힘에서는 공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4호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방금 다뤘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가면 상황식 공천하면 경선해라. 그럼 갈까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또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텃밭에 할 수 있어요. 청년 정치인들 좀 말하자면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오신 분들 좀 안정된 곳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원래 말을 지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혹은 검사 출신들의 말하자면 출마자들을 전략 공천할 거 아니냐 하는 당내 공포로부터 그거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조건 일반화해서 전략 공천은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을 가지고
예컨대 아니 뭐 다수는 의원들도 결과적으로 전략 공천 줄 수 있어야 되죠. 오히려 힘을 더 모으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